이제 여성주의나 여성 이런 것에 대한 문제 공론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이야기를 하다가 또 여성의 심리라고 붙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여성으로 태어나면서 노력적인 아내고 혹은 좋은 엄마 이렇게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강요하는 어떤 통념이나 이데올로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내 자신의 삶이 통합이 되지 않으면서 너무 괴로운 그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한 오래전부터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사실 여성주의 관점에서 하는 모든 문제들이 기존의 지식이 남성 중심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의 경험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름 붙일 수 없어서 여성의 신비라고 붙이는 동시에 우리가 그 문제들을 규명해내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지금 모두 관심 있는 보육 관련해서 타가소 신화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에다 맡기고 지금 12시간 보육 원칙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전일제 엄마들이 12시간, 7시 반에서 뭐 저녁 7시간까지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나쁜 엄마이고 우리 애는 굉장히 불쌍한 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타가소 신화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 아이는 보육기관 안에 있을 때 나랑 하나도 상호작용을 못하면서 굉장히 불쌍하게 방치에 대해서 12시간을 보내야 돼라는 생각을 우리 막연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나쁘고 우리 아이는 불쌍하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화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정말 잘못된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치용의 문제인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만약에 제도가 너무 좋아요.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아. 그리고 나보다 훨씬 훌륭한 선생님이 아이 보고 있어. 그러면 제가 집에서 24시간 정말 짜증내면서 큰 소리 치면서 하는 것보다 이 아이의 삶이 더 좋아지겠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무조건 맡기는 엄마가 나쁜 엄마, 불쌍한 엄마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고 그걸 규명해내기 시작하면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뭐 성공적 데이트 강간. 데이트 강간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찜찜하고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당하는 것들이 데이트 강간이라는 이름을 붙임과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큰 자원들이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뭐 박사, 석사하고 뭐 아니면 학사하고 하여튼 정말 그래도 한국에서 생각하는 중산층 이상의 그런 자원을 가진 여성들이 그것도 크리스찬이면서 소명을 위해서 모이셨는데 제가 하나 도전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셨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나 경험들을 나눴을 때 크리스찬 여성들이 소명을 갖는 데 있는 장벽 혹은 그것을 뚫고 나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한 네이밍을 좀 한번 해보시고 또 다른 여성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원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도 여성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부딪혔던 부분이 이 관점인데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제가 성평등한 분이긴 했지만 보수적인 부모님 그리고 보수적인 정치적 관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제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자기 자신의 관점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관점보다 더 항상 억압받는 자의 관점을 우리 내려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노예제를 폐지했던 윌버포스를 생각한다면 윌버포스는 굉장한 중산층 이상의 자원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노예제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주인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 노예제는 폐지가 되지 않았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있는 위치에 우리 지금의 관점이 아니라 계속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손수진 교수님 아까 나누셨던 그 어려움들, 외로움, 상실감 이런 것들을 중산층 정말 그냥 정규직에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성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를 그냥 완전히 정말 입주 도움이라든지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편하게 다 맡겨보려고 한 번도 가사 일을 하지 않은 여성에게 부담이 여성이 이중 부담이 있고 삼중 부담이 있어서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이해 못하겠죠. 그래서 사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계속 더 힘든 여성,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여성, 더 힘든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관점은 어떨까라고 스스로 계속 성찰을 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중산층 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직업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아실현으로. 하지만 저소득층이라든지 한국 여성에게는 직업이라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혹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
거에 대해서 계속 성찰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굉장히 단편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해 본 것은 결국 소명자나 사명자의 관점을 냈을 때 또다시 우리가 어떤 여성과 연대를 할 것이고 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시대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정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주님의 일꾼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는 확실하고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이제 리더들도 깨어나라는 각성의 영적인 각성 그 메시지를 가장 많이 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서 소명자의 길로 가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워킹맘으로 살아야 되나, 전업주부로 살아야 되나, 삶의 단계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모든 여성이 사명자일까? 모든 여성이 엄마이면 엄마가 사명이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좀 약간 애매한 문제의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고, 아까 그 자아실현에 실패한 그 전략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때 또다시 알아야 될 것은 그 선택과 자기결정이 사실상 허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실질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계층과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성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뜻을 선택하는 자율성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소개할 수 있고 혹은 뭔가를 나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자율성이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결정해서 이 세대를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2000년대 이후부터 미국에서도 알파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나오는 이제 회의감은 알파골은 이제 알파맘들이 없더라. 어느새 알파골이 증발을 해버리고 알파골로 끝나버리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 대학 진학률 같은 걸 보면 이미 여성이 이제 앞서고 있는 세계가 있고, 그리고 고시라든지 각종 교원 인수 시험이라든지 여성들이 주각을 되고 있죠. 근데 두 가지 이제 그냥 생각적 관점에서 보면 그럼 이렇게 얻은 학업 자원이 취업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연계가 되는가라는 문제를 물어볼 수 있고, 두 번째 우리가 크리스찬 소명자로서 물어본다면 그럼 이렇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깊이 보고 사명자나 소명자가 되는데 더 도움이 되었을까? 큰 도전이 되었을까? 물론 답이 뭐일지 좀 아실 것 같죠? 여전히 이제 몇 가지 이제 통계 수치들을 보면 이제 유리선장지수 2015년 보면 한국은 여러분들 예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OECD 최하국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보이지 않는 소음, 해고를 할 때 영양실을 먼저 해보든다든지, 보이지 않는 교실, 훈련의 기회는 남성들에게 간다든지,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벽도 있고 승진의 벽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유리천장 지수가 이렇게 최하위에 있다고 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웠지만 2000년부터 2009년까지만 이렇게 보아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0%에 머물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많이 배우면 뭔가 더 많은 취업을 하고 활동을 할 것 같지만 만약에 경제활동 참여율을 로만 본다면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2000년에서 2009년까지 학업 진학률이 그렇게 높아졌지만 이 상황이라면 향후 10년, 20년 도 우리 똑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걸 대물림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연구도 필요하고 어떤 현찰 연구도 필요한 거죠, 시대적으로. 근데 상황은 이렇지만 여러분이 나가서 이제 뭐 성평등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면 남성 역차별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세대가 되었죠. 그리고 여성 혐오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화두가 되어 있고, 왜냐하면 제가 그냥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있는데 학부모들끼리만 만나도 여자애들이 훨씬 공부를 잘하니까 남자애들 엄마들이 좀 피해감도 가지게 되는 거죠. 애들이 너무 야무지고 똑 부러지게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뛰어나고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칭찬이나 이렇게 격려가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경제력에 있어서 무슨 물건을 사도 김치며 된장이며 뭐 이런 거 없어서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교육 이제 뭐 카테고리별로 보셔도 파란색이 여성인데 각 학력 성취도별로 여성의 고용을 따질 수밖에 없고, 뭔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건 체계적인 구조적인 차별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건데, 인구 격차도
변화가 나타나는지 설명을 여러 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뭐 20%는 뭐 교육으로 설명이 되고 30%는 뭐 직업에 대한 의지로 뭐 설명이 되고 그런데 한 60% 정도는 여자가 남자가 되지 않는 이상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비정규직 여성, 10명 중 6명 비정규직, 그리고 신분제적 비정규직. 일은 똑같이 정규직과 똑같이 하는데 임금만 비정규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만 비정규직으로 여성의 노동을 싸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 뭐 양적, 기능적, 수량적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데 보면 그냥 기능적, 뭐 수량적 그게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아웃소싱이 되는 거죠. 간접 보호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성별 또 연령별로 살펴본 고용률인데 파란색의 남성 U자형의 고용률을 보인다면 당연하죠. 사람이 어느 정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승진을 하면서 경력을 쌓으면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겠죠. 당연한 U자형인데 여성은 이제 M자형, 여러분들 아시고 계신 것처럼 특히 이제 30대 정도에 결혼하고 출산하고 단육을 하면서 완전히 단절이 되죠. 재미있는 건 또 50대가 되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또 어떤 분은 중산층 여성은 N자형이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왜냐면 다시 돌아올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죠. 내가 생계를 위해서 다시 일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재미있는 건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계층별로 보면 이러한 고용률의 그래프도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세상에서 이거를 구조화된 경력 단절이라고 본다면 크리스찬 여성으로 소명을 쫓아가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소명 단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건데 한국에서 80년, 그리고 90년, 2000년, 12년 이렇게 여러 시기별로 이렇게 보았을 때도 M자형의 모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 결혼이 늦추어지고 아니면 양육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이동은 있지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미로 같은 속에서 미로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왜 힘든 줄 이제 알겠다는 거죠. 모든 여성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단절될 수밖에 없는. 여기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걸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우리는 모두 엄마로서의 소명에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소명이니까 그거에 집중해야 할까라는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든 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OECD 국가들을 보면 여기에 주황색이 이제 스웨덴 제일 위에 있는 국가가 역유자형 제일 만만한 것이 이제 고용률도 높으면서 남성과 거의 여성의 차이가 없는 그리고 한국이 저기 빨간 동그란 부분이 있는 30대가 완전히 푹 꺼진 풍경의 M자형 동그라지는 형태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제도와 다른 시스템과 다른 정책을 한다면 그것이 그냥 주어진 조건으로만 받아들이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최근에도 이제 그 공무원 여성분이 이중노동 그 부당노동 바로 사해가지고 이제 뉴스에 나타나고 했었는데 이 30대에 있는 이 여성들이 이 시기에 어떤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블랙박스 같은 거를 정말 해체해내고 풀어내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거를 쓸 수 있고 그거를 써서 글로 문자화하고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건 여기 계신 분들 외에는 할 수가 없죠. 경험하지 않은 사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도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 보니까 다 잊혀졌어요. 제가 그렇게 너무 치열하게 지금 손수진 교수님이 지금 가장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2시간 연속해서 잘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또 어느 정도 커버리면 그 시대가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걸 너무 풀고 싶어서 박사 논문을 뭘 쓰고 교육정책 개혁을 막 생각했는데 그 열정이 좀 식어가는 것 같아서 좀 위기감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시기에 머물고 있을 때 그걸 정말 모여서 이야기하고 논의를 하고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지만 그리고 뭐 송거 얘기도 아니고 프로그램 뭐 아버지들이 양육에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생활시간 조사를 보면 2009년에서 14년까지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 양에 있어서 3시간과 38분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여성은 3분 줄고 남성은 4분 늘었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그냥 주신 것 외에 우리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지켜가는 것들도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생각해봤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냥 에덴 동산에 살았다라면 거기서도 나는 이거 뭐 가사 노동할 테니까 너는 뭐 이렇게 나와서 돈 벌어라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정말 거기서 같이 돌보고 같이 일하고 그런 즐거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뿌리가 생기게 된 것도 사단과 하면서 공장이 짓고 가정과 분리가 되면서 엄마는 사적 영역, 아빠는 공적 영역 이런 복잡한 이제 공사 부분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문제인데 이런 거를 그냥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말자는 거죠. 그럼 어떤 변화를 해야 될지 이제 거기서부터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거고 더 또 정책 차원에서 보면은 경제활동 인구 조사할 때 이제 통계사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5세 이상은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나뉘게 되죠. 경제활동은 취업 혹은 실업자여서 취업,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포함이 되는데 비경제활동 인구의 그 조사 용어를 보면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오는데 조사 대상 기간에 이제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그 예로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뭐 학생, 군인은 아니고요. 그리고 종교 단체 일하시는 분, 뭐 이런 카테고리가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여성은 항상 가정주부라는 별개의 범주를 묶인다는 거죠. 남성은 사실 이 안에서 특히 뭐 남성을 범주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로 여성을 별도로 범주하는 게 어떤 정책적 의미를 가질까? 만약에 여기 이 여성이 전업주부라는 카테고리가 없다면 이 여성들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실업자겠죠. 그러면 이 여성들을 생각했을 때 국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무슨 정책을 만들어야겠어요? 이 여성들이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많이 고민하고 그 예산들을 쏟아부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별도로 범주화했을 때는 그냥 이 집단들은 그냥 내버려 둬도 되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성은 전업주부를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뭐 육아가 처음에는 이렇게 보편적 구성복지를 받다가 요새 다시 맞춤형 혹은 시간제, 양육수당 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사실 여성이 가정주부를 별도 범주화된다는 건 마리아 미즈라는 여성학자뿐 아니라 많은 여성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성을 가정주부화 함으로써 가사일, 돌봄이 무료로 무급으로 해결이 되죠. 하면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남성이 그 프리 웨이즈 정말 자유임금 노동자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업주부라는 범주가 갖는 이 정책적 항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모든 나라가 이런 건 아니고 뇌살치세주주의에서 여성이 이제 전업주부로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또 재밌는 건 우리가 뭐 여성을 실업자로 넣어가지고 보육 정책을 막 열심히 해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보육 정책에 대한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들이 있었죠. 91년에 영유아보육법을 만들어줬어요. 그것도 굉장히 최근이죠, 사실은. 그리고 2004년에 공보육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국가가 책임을 졌어요. 그전에는 약간 잔여적인 복지로 불쌍한 아이들을 못 잡아내는데 그리고 2013년 되면서 보편적 무상복지하면서 정말 전 계층의 전 연령에 상관없이 이제 국가가 제정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퍼즐은 아까 우리가 2000에서 2009년도 이미 갔고 사실 2009년에서 2014년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그런데 지금 예산만 보았을 때는 뭐 금액 전사한 건 안 보더라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죠. 그리고 90년부터 2014년 정도까지 보육시설 수만 보면 한 굉장히 22배 정도 늘어나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예산과 시설이 이렇게 증가하는데도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늘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것도 사실 풀어야 되는 퍼즐이고, 네. 이 부분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성 폭력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아무리 맡길 수 있도록 내놓아도 내 아이는 내가 봐야 된다. 그리고 3살까지는 내가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취업부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제도적으로도 그런 엄마들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양질의 전시간 돌봄이 가능하도록 만들자라는 제도적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힘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중산층은 돈 내면 더 좋은 곳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소득층이나 그런 정말 12시간 보낼 수밖에 없는 엄마들이 이제 보내게 되고, 그래서 그냥 몇 가지 이제 꼭지로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버리면 이제 비혼, 결혼 안 하죠. 그리고 만원 늦게 하고, 저출산, 출산도 미루고, 그리고 고령화되고 휴혼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졸혼도 있고, 혼일 좀 졸업하고 좀 결혼 상태지만 자유롭게 살아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혼은 개인 선택이니까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그래서 결혼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되게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아름다운 제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느슨하게 깨어져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취업을 보면 여성의 고용률도 되게 낮고, 그리고 고용을 해도 고용의 질이 시간제 비정규직 뭐 이런 식으로 저임금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50대에 취업을 하더라도 그건 이제 돈이 낮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상황과.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흐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옵팅아웃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2000년대에 나타난 흐름이에요. 옵트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썼던 계약을 내가 스스로 파기를 하고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중산층의 고학력의 전문직 여성들이 결혼을 하는 그 여성들이 뭐 변호사나 의사나 굉장히 대기업의 간부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자녀들을 돌보는 일이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컴플라 사장님도 뭐 하여튼 제가 정확한 직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가정으로 돌아오면서 인터뷰에 나온 기사들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페미니즘을 봐야 하지 않나. 왜냐면 여성주의는 항상 직장으로 나가려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걸 보면 이것도 새로운 페미니즘이지 않나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논쟁이 이제 옵팅아웃 논쟁이어서 옵팅아웃을 했냐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죠. 학력도 늘어나고 취업도 할 수 있는데 취업을 해도 취업률은 늘어나지가 않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직장에 있었던 여성들이 다시 막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여성주의적 관점을 연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옵팅아웃 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성들이 푸시아웃 된 거죠. 그 노동시장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일하는 곳은 가족 친화 정책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 삶, 부하 직원들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권위를 가진 그 직급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래도 그 불합리함이 그 노동시장 안에, 그 기업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푸시아웃 된 거라는 것을 밝혀내는 연구들이 있게 되고, 두 번째로 집으로 돌아온 여성들의 삶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상실감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아까 그 존재감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국밥 불가, 자존감 탄식, 우울증,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과연 그럼 집으로 돌아온 여성들이 정말 너무나 행복한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옵팅아웃이라는 것이 자발적 선택인지 아니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또 가장 중요한 파트이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파트인데, 돌아온 여성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니까 모성과 아동기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이제 주부 CEO 상황. 여성들이 이제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이 일하러 나가지 않고 자기를 가정의 경영자로, 주부 CEO라는 그 가정을 꾸리는 경영자로서의 그런 장점들을 가지면서, 또 혹은 두 번째 학업 매니저, 아이들의 학업을 관리하는 매니저 마음을 자청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이 여성들이 돌아와서 만들어내는 이 모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을까? 특히 우리는 크리스찬 여성이면서 크리스찬 엄마로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되고 내가 어떤 엄마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사명자로서 느끼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러면 아동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죠. 위에서 봤을 때 학업 권리 대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저도 동네가 이제 그 강남 쪽이다 보니까 사교육을 하시는 어머니들 되게 많고, 실제 논문을 쓰면서 이제 영유아 아이를 만났을 때도 영유아 부모님들도 이미 나중에 정신 차려서 공부하면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정신 차리고 아이를 이제 지적으로 개발을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영어 학원부터 영치 학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학원들을 다니게 되는데, 사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아동에 대한 아동기를 어떤 방식으로 담론을 형성해내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세상이 이렇고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 아이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사실 그러면 이렇게 중산층 여성들이 막 돌아오고 직업을 그만두고 혹은 수명을 그만두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한국의 사교육 회사 혹은 굉장한 경쟁 자유주의 경쟁을 살아남기 위한 면 혹은 또 불평등한 가산노동 또 굉장히 많은 그 문제들이 그 이면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성과 아동기를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우리가 모성과 아동기를 되게 주어진 조건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각 사회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어떤 방식으로 모성을 혹은 아동기를 규정하느냐 사회적으로 구성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엄마 노릇을 하고 어떤 엄마 역할을 하고 혹은 어떤 아빠 역할을 우리 남편이 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직진적인 모성이 유행을 하는 건 맞죠. 자기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고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만 그냥 뒤떨어지게 놔둘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건 중산층 여성들이 어떤 모성의 규범을 만드느냐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한 집에 작은 여성들일 수 있지만 그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지 못한 계층에 있는 여성들은 저 이상적인 모성의 규범을 따라갈 수 없는 것에 대한 결핍감도 박탈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급노동이 선택이 아닌 필수의 상품 가족이라든지 중간 소득 이하 계층의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룩스라는 여성, 그 흑인 페미니스트는 얘기를 했는데 막 흑인들이 처음에 막 정의정책을 당하고 차별을 모두 다 받을 때는 여성을 연계를 하고 흑인 여성들이. 근데 흑인 계층 안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는 흑인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흑인 여성들이 더 이상 흑인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그냥 그 계층으로 유입이 되어버리면서.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성으로서 여성의 문제를 연대를 할 것인지 내가 중산층이라는 계급으로 연대를 할 것인지. 왜냐하면 사실 중산층 정도이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남편이 가진 만약에 의사라는 직위가 나에게도 똑같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건데 그거에 그냥 누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전에 여성이잖아요. 여성으로서 또 어떤 여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여성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필요하다는 거죠. 희생 인간으로 정말 장시간 노동에 매달 이렇게 매여 있는 그 아빠의 역할에 우리가 못하라고 생각을 할지 가족 안에서 투명 인간처럼 그때 면접을 했을 때도 어떤 분이 남편이 20일 미국 출장을 갔는데도 전혀 이제 남편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냥 사실은 이제 아이의 학업하거나 한계를 할 수 있는 돈만 벌어다 줘도 고마워. 근데 이런 구성이 우리가 만족을 할 것인지 그리고 자녀를 보는 거에 사실 저는 굉장히 큰 관심이 있는데 아동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적 주권을 가진 엄마 친구가 아닌 자기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아이로 보일지 혹은 내가 모든 걸 관리해서 내가 엄마 친구들을 사귀어서 놀이를 챙겨주고 혹은 얘가 어디를 가서 뭘 공부해야 될지 모든 걸 하나하나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불완전한 아이인지 물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이라는 이유 때문에 얘는 불완전하기는 하죠. 하지만 하나의 인격체로 얘를 자율적으로 도와줄지 아니면 내가 모든 걸 혼자 매니지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볼지는 사회마다 약간의 담론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다시피 스웨덴이라든지 북유럽에서는 아주 굉장히 자율적 시민으로서 그 사회 안에 가는 거지만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시민으로 아이를 본다면 그 아이를 위한 보육 정책, 보육 교사의 역할, 보육의 공간, 모든 보육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유교적 문화에서 그냥 아이는 엄마 신체, 부모 신체의 일부다.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에 뿌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관리를 하고 막 애를 쪼이고 컨트롤 하지만 별로 죄책감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소명제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실 그 어린아이도 소명을 심어줘야 되는 대상인 거죠. 엄마 뜻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중고등, 초등 아이들에게도 진로와 소명이라는 캠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첫 장에서 보여드렸던 소명은 이 세대의 어린 세대에도 굉장히 필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워킹맘, 워킹데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워킹맘, 홍수진 교수님 아까 계속 했던 질문들, 본인도 질문을 하지만 사람들도 계속 묻잖아요. 너는 왜 꼭 나가야 되니? 이제 이게 우리는 소명을 생각하고 있지만 주위에서는 항상 끊임없이 왜 꼭 나가야 되니라고, 이거는 네, 항상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죄책감이 드는데 수많은 정당화를 해야지만 이래서 해야 되고 이래서 이걸 해야 되고 정당화를 계속 제시해 주어야지 내가 겨우 문턱을 나올 수 있고, 나오더라도 이기적인 여자, 욕심 많은 여자, 이런 거에 대한 비난을 항상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초창기에 이제 유학을 하고 싶은 이제 꿈을 남편에게 얘기했을 때 주위에서 그럴 거면 결혼하기 전에 유학을 하고 결혼하시는 얘기를 들었지만 너가 왜 꼭 가야 되는지 A4 한 장 앞뒤로 채워서 쓰라고. 물론 남편이 농담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게 사실 우리 현실인 거죠. 너가 왜 꼭 그걸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많은 정당화를 요구하고 그에 대해서 항상 우리 알리바이를 준비해야 되는. 네. 그리고 워킹데이는 반대로 마찬가지죠. 좀 불쌍하죠. 꼭 나가야만 해서 당연하게 디폴트가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오히려 집에 있으면 좀 찌질한 남자가 되는 그런 세상. 네. 그래서 딱히 돈만 잘 벌어다 주면 집안일이나 육아에 소홀해도 죄책감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트로토라 학자는 특권적인 무책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무책임을 해도 굉장히 뒷번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막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시간이 30분 너무 말을 빨리 했나요 지금? 아니요, 좋습니다. 정보라는 소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삶과 사회 구조의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크리스찬이라는 소명을 가진 여성들이 이런 거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들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주어진 조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좀 비전과 소명들이, 어떤 방향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느 파트에 어떻게 들어가서, 아니면 내가 있는 파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돌봄가치라는 단어를 갑자기 제가 여기서 딱 꺼냈기 때문에 맥락에 대한 설명이 없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한국 경제발전 자체가 경제 성장 위주였잖아요. 항상 숫자를 보여주고 GDP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런 것들만 항상 봐왔었는데, 그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은 사실 그냥 경제 발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곳곳에도 다 속도 그리고 성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주의 학자들은 경제적 불평등이 아니라 이제 여성학자들은 성불평등, 그것도 좀 이제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주의 사회복지학자들도 계급 불평등 이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성은 노동시장조차도 못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불평등 문제를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만약에 남성 중심의 지금까지 패러다임이 어떤 키워드가 경제성장이나 성장을 의미하는 거였다면, 어떤 그 사회적 영역에서 되게 가치 평가절하되면서, 하지만 되게 이게 없으면은 안 되는, 경제성장도 없었을 수 있는 그 파트가 약간 돌봄이라는 거죠. 케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젠더 관계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산업화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공부하게 된 게, 남성은 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은 돌봄을 하는 여성 돌봄자 모델이었다면, 이제 학자들이 그럼 이걸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젠더 질서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제시를 한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돌봄하는 여성들에게도 좀 제대로 평가를 해주자, 가치 평가를 해주자. 뭐 예를 들어서 주부급여를 주자. 그 일을 하게 하되 그거에 대해서 경제적 평가를 해주자. 근데 3번째가 약간 급진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일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경제성장 혹은 회사에서 나가는 거 이것만 왜 기준으로 생각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성들은 송수진 교수님 보면 일하지만 아이를 돌보죠. 일을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이 사람이 사회의 규범이 될 수는 없는가? 그러니까 유니버설 케어기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편적 돌봄자가 되는 모델은 없을까? 왜냐하면 나는 삶의 어느 순간이든 내가 어렸을 때 돌봄 받아야 되고, 노인이 되었으면 돌봄 받아야 되고, 내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다치더라도 나는 돌봄 받아야 되고, 내가 장애가 있어도 돌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평생에 돌봄 받을 수밖에 없는
되게 개인적이고 자율적인 막 인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모든 인간이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인정을 한다면 사회 패러다임이나 정책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유니버설 케어기버 모델이라는 것이 나온 건 단지 뭐 이것과 아니면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혹은 도시의 가족 시간 자체를 바꾸자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왜? 학교 갈 때 애들 넣어주는 시간하고 내가 회사 가서 일하는 시간 매치가 안 되는데 그게 왜 아직까지 안 바뀐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내가 여성이 일하는 시간과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하나도 매치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그냥 그 테이블 안에는 기업도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기관과 뭐 여성 뭐 이렇게 돌보는 사람뿐 아니라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의 시간도 이 가족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보될 수 있는 쪽으로 시간 정책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독일에서도 그런 도시 안에 그런 중요한 키 파트너들이 모여서 시간 테이블을 다 맞추는 그런 정책들이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충만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목사님이 남성에게만 준 거 아니죠. 남성에게도 다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건 해산하는 고통까지였더라고요. 해산하고 양육하는 고통까지 너가 가져야 될 거야.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또 와서 또 틀린 거 찾아봤는데 왜 우리가 여성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그냥 모성과 되게 등치가 되어버리는 시대 속에 사는 거죠. 어느 순간에 여성성, 모성 이렇게 딱 되어버린 것이 디폴트가 되어버려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오히려 좋은 엄마가 못 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계속 실어놓아주고 남성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는 회사 인간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건데 만약에 다 함께 돌보는 사회가 된다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를 추상 개념에서 구체적으로 제도의 개념으로 계속 끌어내려 와야 되는 작업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인데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가? 사실은 리닌이라는 책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죠. 좀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버렸는데 달려들고 너가 리드를 하고 리더가 되어라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이 메시지로 충분할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구조가 이렇게 불평등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도 이렇게 취업을 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이것뿐 아니라 요즘 청년들이 이제 자기계발서를 다 집어던졌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유리천장을 깨고 있는 계층 혹은 어떤 사람들은 특수한 자원을 가진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죠. 샌드버그도 사실 쉘 샌드버그도 페이스북의 CEO 정도면 굉장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도 나와서 테드에서 이중 부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중 부담과 다를 거고 또 한국의 여성이 생각하는 이중 부담과 너무나 다른 거겠죠. 그래서 시대를 읽고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 약간 무지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시대 속에 어떤 구조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너무 다 주어진 조건으로 안고 살면서 끙끙댈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에서인지 우리가 무지를 탈피를 하면서도 얻게 되는 자유와 해방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소명을 추구할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그 개인의 고유함에 따른 그 소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번째는 계속 살아나가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내가 주어진 조건이 이러니까 여기 머물러야겠다가 아니라 이 장병이 뭐지? 이 장병에 이름을 붙이고 이거 풀 수 있는 건가? 이게 영적으로 내가 기도해서 풀어야 되나? 혹은 이거 실질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리고 풀 수 있는 자원이 이 안에 다 있잖아.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대할 수 있고 또 서로 지지를 해줄 수 있고 사실 제가 정말 가장 낙담해서 엄마로서 학자로서 낙담했을 때 그때 또 우리 수진이가 옆에 있어서 저도 또 많은 힘을 얻었고 그 작은 만남이 또 지금 이 시간까지 굉장히 많은 우연을 가장한 채로 또 제가 여기 서게 되었는데 사실 한 명의 나를 진심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모든 사람이 너가 나쁜 엄마이고 너 그렇게 이기적이고 욕심 있어서 하는 거지 하지만 내가 소명을 추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명만 지지해주고 믿어줄 수 있다면 계속 갈 수 있죠.
찐하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또 더 큰 여성들 여러분들은 또 세워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의 이제 사명 선언문은 저도 CCC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시그니피컨트 8주 과정의 프로그램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행사로도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지만 제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이것입니다. 유지하는 여성, 결혼을 하더라도 그 여성이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회복을 하고 그 소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고유함으로 주신 강연이나 연구나 글쓰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정책 연구나 혹은 쓰고 싶은 글이나 이런 것들이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안에 녹아져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여성들을 영적으로 통찰력을 주고 격려를 하고 또 위로를 하고 싶은 것.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생애주기 안에서도 많이 바뀔 수 있고 또 내가 여기에 또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기도가 빠졌네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걸 따라가려면 사실 기도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장되지 않으면 탈선하기 너무 쉽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실 거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이 시대 속에서 탈선하지 않고 계속 소명을 붙들고 가려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제가 초반에 던져드렸던 그 질문이 해결은 안 된 것 같아요. 명확한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첫 번째, 우리는 계속 취업의 패러다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취업을 할까? 아니면 뭐 킹맘이 될까? 취업맘이 될까? 이 생각을 중심으로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굉장히 추상적 수준일 수는 있지만 이게 시장노동 중심 혹은 자본주의적인 생각들이 대낮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돌봄의 가치나 좀 다른 가치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가령 쉐리 샌드버그가 크리스찬으로서 소명이 있는지 좀 모르겠지만 그 여성이 막 리더가 되어서 그 사다리를 다 뚫고 유리천장을 깨고 정상에 갔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달려들고 리더가 되는 것만으로 메시지가 준다고 했을 때 그게 우리가 더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더 안 좋은 것들을 강화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나 소명자로의 삶을 어떻게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까. 어차피 우리 삶 속에 어쩔 수 없이 쉴 수 있는 시간들도 있고 전업주부가 될 수밖에 없는 바닥을 긁을 수밖에 없는 시간도 있고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또 어떨 때는 힘차게 달려와야 되는 시간들이 있고 이것들이 굉장히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하나의 나의 사명자로서의 삶이 연결이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고 주어진 말씀이 있다면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내 가슴 속 한 구석에 정말 심기 새겨진 그 소명이 나를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좀 내가 지금 이때 취업을 할까 뭘 할까 이런 좀 그런 패러다임보다는 내가 사명자로 살면 나는 어쨌든 중단하지 않고 살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결심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 삶에서 좀 삶을 재구조화를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떤 엄마가 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남편은 어떤 남편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가 되어야 할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 아까 사실 함께 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의 전리품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함께 가는 사회였던 그게 여성학적으로 얘기하면 코마더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내가 나 혼자 우리 아이를 키워서 굉장히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엄마가 될 거라는 건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 아이가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뭔가를 얻는 아이라면 이제 편향된 아이가 되지 않을까요? 이 아이 하나가 크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코마더들이 필요한 거죠. 코파더도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내가 줄 수 없는 부분을 가진 어머니 아니면 뭐 시어머니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옆집 할머니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코마더링을 할 때 우리 아이든 아니면 모든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함께 돌보고 이제 모두가 좋은 돌봄을 받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특히 이것과 관련된 뭐 정책 분야에 계신다든지 혹은 회사 내에서 어떤 뭐 일가족 양립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뭐 그런 위치에 계신다든지 각자 있는 위치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도 남편과 조정을 할 수 있고 사실 근데 이거는 결혼하고는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결혼을 만약에 미혼이신 분들이 계시면 이런 삶에 대한 비전을 미리 나눠보고 좀 조율하는 과정을 결혼 전에 하는
결혼 전에 반드시 저의 선택의 결과에 대한 객관은 제가 다 10년 전에 하고 있는데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행복한 양육과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하나님의 정말 소명을 가진 자로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리고 시간의 분배도 내가 뭐를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그래서 그냥 좀 나쁜 엄마제 생각이 들 땐 나 좀 버리는 게 맞으실 거예요. 대신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된다는 부담감은 남자분들은 좀 하시면 좋으실 거고. 왜냐면 우리 사회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여성 내부의 차이 갈등 방법. 사실은 저도 아까 이야기해준 거랑 똑같이 제가 세 아이 자녀이면서도 학부모인 어머니들 만나는 게 사실 제일 두렵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아이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얘기하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뭔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알겠어요. 제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제 친구인 것처럼 해야 되고, 또 우리 아이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뭐 이런 복잡한 맥락 속에서 사실 워킹맘과 전업주부라는 거, 약간 분별 수 없는 뭔가 여기 강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차이나 갈등, 반목 이런 게 좀 없으면 좋지 않을까. 좀 아까 제일 처음 강의 시작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삶의 어떤 단계 속에 그냥 있을 뿐인 거지. 네, 그래서 좀 여성으로서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우먼인 쿨링으로 여러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여성을 어떻게 세워갈지, 어떤 상황에 있는 여성이든 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가 아마 그 팀 켈러 일과 영성 그 책에도 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정체성에서 우리가 자아분열이 있었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마더와이즈를 자꾸 가르쳐 주다 보면 나 와이즈한 마더는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그니피컨트 우먼을 해도 거기 계신 여성분들이 다 나 취업할 거야 나가지 않으시고요. 내 삶의 이 단계에는 지금 우리 가정에 또 케어가 필요하구나, 그 가정에 머무실 수도 있는 그런 선택들을 하는데, 좀 소명자로서의 여성을 좀 인커리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로 아니면 이게 분열된 걸 자꾸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통합을 시켜줄지에 대한 대안들을 좀 자꾸 오늘 이제 앞에 있던 프레젠테이션이나 오늘 시간도 약간 그런 시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두 개의 길이 떨어질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여자 마음은 없을까. 저는 그 오스키니스 책에서 제일 좀 미안이 되었던 부분이, 바울은 소명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텐트메이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바울이 굉장히 높은 계층에 돈이 많은 사람, 이상류 계층이었다라면 특별히 텐트메이킹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텐트메이킹을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텐트메이킹이 작은 부분이고 최대한,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내가 행복감을 얻는다면 좋다라는 건데, 사실 여기에 잠깐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더 더한다면 우리는 콜링도 추구해야 되고 텐트메이킹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콜링과 텐트메이킹이 정말 딱 맞는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소수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데 거기다 우리는 마더링과 파더링도 그냥 세 개가 함께 갈 거를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 내가 마더링일까 텐트메이킹일까 콜링일까가 아니라, 나는 콜링은 포기하지 않지만 어쩔 때 텐트메이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생계를 위해서. 그렇지만 또 동시에 나는 마더링과 파더링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냥 제가 생각해낸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하여튼 우연을 가정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이렇게 멋진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머니 콜링이 진짜 한국의 비전에 대해서 어떤 여성들과 연대하고 또 어떤 새로운 여성들을 세워나가고 지금 무궁무진한 정말 가능성들을